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부도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게 된 다이아몬드 서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눈도 마주치고 얼굴도 마주 보면서 같이 웃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텐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가 서로 마음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되게 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다고 저 혼자 상상하면서 그 힘을 받아서 한번 사업 설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남원에서 왔는데, 지금 봄인 거는 아시죠? 사실 애들하고 계속 하루에 4끼씩 밥을 차려가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계절이 벌써 봄이 왔는지도 모르게 벌써 봄이 왔고 온 정도가 아니라 벌써 꽃이 펴서 지고 있더라고요. 벚꽃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봄날은 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영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는 알고 있어요. 유지태 씨하고 이영애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영화로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지만 노래도 봄날은 간다 노래 있는 거 아시죠? 연분홍 치마가 뭐 봄바람에 휘달리더라 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봄날은 온다 라는 영화는 없고 봄날은 온다라는 노래는 없는데 왜 봄날은 가는 쪽으로 영화도 생기고 노래도 생길까 생각해 봤더니 이 봄이라는 계절이 저희 인생하고 너무 많이 닮은 계절 같아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찬란하고 봄빛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들인데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꽃샘추위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하죠. 뭐 코비드19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들, 이런 자잘한 것 때문에 실제 아름다운 계절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뒤돌아보니까 벌써 가버린 아쉬움을 늘 느끼게 되는 게 봄과 인생이 정말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코비드 특히 올 봄은 대단합니다. 지금 모든 전 국민이 봄을 다 반납하고 지금 살고 있죠. 잊지 못할 봄일 것 같고요. 저희 인생에도 이런 코비드19 같은 정말 예측 불허한 이런 위기 상황들이 늘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삶이 늘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제 나이 30대였을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IMF 때였는데 먼저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직 여직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좋은 계기가 생겨서 제가 24살 때인가 제가 주식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직이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주식 영업을 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지루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사무직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진짜 지루했거든요. 근데 주식 영업을 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화무쌍함이에요. 그 변화무쌍함을 제가 다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살아있는 공부를 대학 가서 했다면 얼마나 많은 학비를 내면서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나는 너무 운이 좋게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진짜 감사하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 영업을 하면서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주 꿈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꿈이고 진짜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꿈이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기고 싶다는 꿈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저의 영향력이 주식시장에 미쳐서 주가의 변화를 일으키고 막 그런 혼자 그런 망상 같은 상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막연한 그 헛개비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 분석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서 고객들한테 추천하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1995년도부터였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전 정말 좋은 회사 주식을 사놨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장이 너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쯤 하반기 정도 됐을 때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달러가 없어갖고 국가 부도가 될 수도 있다. 뭐 IMF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IMF가 뭔지도 그 당시에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런 뉴스들이 살살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도 안 돼. 나라가 어떻게 망해. 여러분들 그거 실감이 나세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큰 작전 세력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헐값에 사려고 일부러 뭐 음해하는 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 기사들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지, 맞아.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헐값에 사려고 저것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으로 요청했다는 기사가 아침에 떴습니다. 그날 아침에 증권사들 또는 그 외환시장의 아마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넣는데 정말 옛날에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진짜 딱 제 모습이 저랬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또 다시 울컥하더라고요. 그날의 감정이 나오면, 다시 올라와서.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전 종목 하한가를 치면서 단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면서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쳤습니다. 그런 상태가 무려 2주가 지속됐어요. 그러니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완전 너덜너덜해졌죠. 모든 주식을 투자해놨던 저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죠. 그리고 제 고객분들도 망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다녔던 그 소중했던 저의 직장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나이 30에 제 20대를 바쳤던 그런 모든 시간을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냥 모래알처럼 다 그냥 날리게 되는 경험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돈을 잃고 직장을 잃어서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자신이 없다.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 20대를 다 보냈는데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게 있었죠. 왜 학교 급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면, 성실, 자조, 인하단결, 뭐 협동, 뭐 정직,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을 저는 보면서 제 무의식 중에는 아, 저렇게 살면 잘 살겠구나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권선징악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정의로움으로 다 수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IMF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한 사람이 벼랑 끝에서 더
망가지더라고요. 더 처절한 삶이 처절하게 짓밟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연일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살하고 뭐 어디에 투자했던 게 뭐 어떻게 돼서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자살 얘기가 늘 매일매일 신문에 나왔었던 때예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나오면서 뭐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살을 하면서 뭐 유서를 남겼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죽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당시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에 공통적으로 그 두 가지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작은 똑같아요. 미안하다로 시작해요. 누구누구한테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사연을 적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최선을 다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한 삶을 두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그지 같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야 돼.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자본주의라면 이게 자본주의의 실상이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비양심적으로 남의 거, 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거 막 뺏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제 성격이나 제 마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은 내가 살 자신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저의 꿈은 뭐냐면 빨리 시간이 흘러갖고 자살할 용기는 없으니까 빨리 시간이 흘러서 늙어갖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회사, 부도난 회사에 청산 작업을 하러 출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보게 돼요. 그 당시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그 당시 IMF니까 가장들은 다 뭐 회사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 그리고 뭐 기업들은 무너지고 자영사업자들 도산하고 막 이러니까 가계소득이 막 줄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계소득이 줄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가계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그 설문인 거예요. 그 설문을 물어보는데 저도 뭐 읽자마자 저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득이 줄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껴야죠. 그게 답 아닌가요? 아껴야지. 절약해야지.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80% 정도가 돈을 절약하겠다. 돈을 아껴 쓰겠다, 소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뭐냐면 바로 20%의 대답이에요. 20%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을 벌겠다, 더 벌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수입이 줄면 돈을 더 버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그 20%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MF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망한 게 세상이 잘못돼서 망한 게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80%에 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한 호기심을 가져요. 저 20%는 뭐지? 저 20%가 뭘까? 왜냐하면은 왜 제가 거기에 되게 호기심을 느꼈냐면 저 80대 20이 되게 익숙한 숫자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80대 20 법칙을 봤거든요. 세상은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지배한다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 숫자랑 너무 일치하는 숫자잖아요. 세상의 80%의 부를 지배하는 20%가 혹시 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 20%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게 책이었어요. 책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망했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제러미 리프킨 교수가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었는데, 저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술은 계속 발달하죠. 근데 그 기술 때문에 기업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끝내 이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됐고,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다른 증권사에. 근데 취직할 때 어떻게 취직을 하냐면, 저를 그 정규직으로 안 해주더라고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저를 그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은 거의 반이 깎인 상태로 제가 그렇게 계약직으로 다른 증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워낙 IMF 상황이니까 어디라도 가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했을 때니까 그냥 갔죠. 갔는데 제가 저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책의 내용을 제가 너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가 1998년, 99년 이렇게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세상이 인터넷 혁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99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인터넷 쇼핑이 없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그때 99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생긴 게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게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물건을 사는데 어디 매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그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지금은 지식 정보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화 사회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구나. 왜? 증권회사는 그 당시에 고객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저 같은 직원을 통해서만 사거나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사고 팔면은 수수료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매매 금액의 뭐 10%인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고객들이.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회사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가 1%인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앞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저 같은 직원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시겠어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하시겠어요?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하겠죠. 저는 그거를 직감한 거예요. 아, 나 같은 직원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지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는 그때 어떤 수단이 있었냐면,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98년도 9월부터인가 사인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때 저는 그때 아가씨였는데 직장 다니면서 아가씨 저 혼자서 아메이 사업해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제가 성취를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저는 당당하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는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고 지금까지, 제 나이가 53세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노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직장으로부터 완전히,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바로 저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일자리를 잃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빨리 저의 자산을 획득해서 제가 직장으로부터 제가 나올 수 있게 됐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주변 동료들한테 정말 아메이 사업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아메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들의 삶은 저 경쟁에 밀려서, 인터넷 거래와 맞물려서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는 저는 그 뒤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또 사이클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인터넷 혁명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뭐 미디어라든가 뉴스 같은 거 들어보시면 지금 어떤 시대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또 그렇구나 여러분 하시면서 또 지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의 어떤 그 기술적 변화보다 가장 모든 판을 다 뒤엎을 어마어마한 기술이 저희한테 지금 오게 돼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잡해. 뭐가 이렇게 용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어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거죠. 거기서 정보가 유통되는 거를 저희는 인터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니라 그거와 아울러서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정보와 데이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하나의 예만 들면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차를 몰고 저희 집 근처 갔을 때 알아서 저희 집 냉장고와 저희 집 밥솥과 저희 집의 로봇 청소기가 연결이 돼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밥이 돼 있고 제가 도착하기 청소가 다 돼 있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빨래가 다 돼 있고 건조까지 돼 있는 뭐 그런 세상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물 인터넷이 뭐란 말이야. 그 사물 인터넷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 더 중요한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그 사물 인터넷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요.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그 빅데이터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형성이 돼요. 나도 모르는 나를 더 잘 알아요. 사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근데 그 데이터를 누가 학습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어디에 탑재되냐면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로봇에 탑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더 학습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훨씬 더 학습을 잘하죠. 우리는 그거를 봤잖아요. 목도했었죠.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나요? 그 이세돌 바둑 기사가 알파고랑 바둑 그 대전을 했죠.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그때 제가 들리는 말로는 우리나라 그 정신과에 그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이제 사냥꾼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사라질 거를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했었던 때가 그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류가 천년 이상에 걸친 그 바둑에 대한 정보를 그 알파고가 한 달 만에 학습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세돌 씨를 이겨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앞으로 저희가 겪게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로봇가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여러분하고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혹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한번 되게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이었어요. 저희 나라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 한국이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뉴스화 됐었거든요.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이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가 부도 난 상태에서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났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정희 회장을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도 초고속 인터넷, 둘째도 초고속 인터넷,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 그런데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학습된 사람이잖아요. 그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막을 쫙 깔았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저희 나라는 지금도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죠. 그 기반을 그때 다 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국에 왔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도 똑같은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는 손정혜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도 온라인 게임, 둘째도 온라인 게임, 셋째도 온라인 게임. 그 말귀를 또 알아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만든 게 디지털 문화진흥센터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 e스포츠 뭐 무슨 뭐 이렇게 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e스포츠 그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온 게 뭐죠? 뭐 넥슨이라든가 또는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그때 세계적인 기업으로 게임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지금도 게임 강국이 된 이유가 바로 그때 그 기술 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는 AI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AI라는 기술 때문에 앞으로 거대한 자본의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AI 기술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 거대한 자본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 AI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거예요. 그 위험 요소를 예측하신 분이 누구냐면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호모사피엔스를 지으신 그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이 AI라는 인공기술 때문에 인류 최초로 무용계급이 등장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무용계급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쓸모가 없는 계급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느 사회든지 계급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농경사회다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땅이죠. 농작물을 길러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진 사람은 지배계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왕이 된다든가 또는 뭐 영주가 된다든가 또는 귀족이 된다든가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되거나 뭐 농노가 되거나 그랬겠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누구라 그러죠? 자본가라 그러죠.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노동자라 그러죠. 노동계급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계급에 따라서 뭐 지배계층이나 피지배계층이 있을지언정 설령 내가 피지배계층이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용계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 AI 때문에 이렇게 저 책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한테 질문한대요. 앞으로 너는 필요가 있는 존재야? 라고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용계급이 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겁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솔직하게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무용계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언했어요. 21세기는 수련민족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민족은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먹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사냥감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수련민족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일생을 살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계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웬 돈의 역사야?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AI가 인간의 기술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무슨 뜻이죠? 자본이 주인인 사회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되고요.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다시 생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역사를 뭐 쫙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시간에.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꼭 기억하셔도 돼요. 뭐냐면 기축통화라는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는 뭐냐면 들어보셨죠?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예요. 지금 우리 세상의 기축통화는 뭘까요? 아시죠? 달러예요. 미국 달러.
달러인데요. 이 달러가 예를 들자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무역 거래를 하더라도요. 무역 거래에서 결제되는 돈은 무슨 돈? 미국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미국 달러가 전 세계 무역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가 됐느냐? 그게 언제냐면 1949년이에요. 1949년에 미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됐거든요.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요. 저 49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시골 마을, 브레튼 우즈라는 시골 마을에 전 세계 리더들을 다 불러요. 오라고. 이렇게 다 불러요. 불러갖고 뭐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쟁도 끝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일 아니냐. 그러니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보아하니 돈이 다 틀려. 그래서 거래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거래를 우리 달러로 해. 그러면 얼마나 쉽게 거래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국의 수상이고 프랑스의 대통령이면 네 그러세요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뭐 미국 달러를 왜 굳이 뭐 이랬겠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됐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은 영국 파운드화였거든요. 영국이 제일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어떻게 미국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냐면, 그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돈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1달러에 1온스라고 찍어서 유통을 시킬게. 그러니까 이건 금이야, 금. 달러는 금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하다가 이 돈을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교환 수단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달러로 거래하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금으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뭐 금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승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이 딱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저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싶어서 영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다 들고 미국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거 뭐야? 영국은 금으로 다 바꿔오네?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들이 다 미국 가서 이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이 완전히 바닥이 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1972년 어느 날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자고 나서요,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오늘부터는 니네 달러 가져와도 우리 금 안 줄 거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양아치 사건이래요, 이게.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준다는데 어쩔 거예요. 이미 달러는 다 유통이 됐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달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잘 살았잖아. 그냥 유통하고 살아. 대신에 이제 환율로 이제 니네 나라 돈 가치가 높아지면 뭐 환율이 좋으면 뭐 니네가 뭐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어. 어차피 니네 돈하고 우리 돈하고 뭐 바꾸면 되잖아. 뭐 이제 이러면서 금 대신 이제 니네 돈이야. 뭐 이제 이러면서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저희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애쓰고 살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10년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 파트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소비자였는데, 언니, 나는 내가 20대 때 결혼했잖아. 그때 내가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했거든? 난 그때 언니 분명히 내가 30대가 되면은 30평대에서 살 줄 알았고 40대가 되면 40평대 아파트에서 살 줄 알았어. 근데 언니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이 돈 적게 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 삶은 4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20평대에서 난 못 벗어나지?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죠. 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저 달러 사건하고 굉장히
아주 연관돼요. 있어요. 이 질문을 저희 파트너만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어느 여대생이 어느 날 이제 대학은 입학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등록금이 없어갖고 친인척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막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대학 등록금 하나 해결을 못해서 저렇게 돈을 빌려야 되나. 그래서 그 여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 동안, 그리고 그 뒤로도 무려 10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을 읽었대요. 왜? 그 답을 찾으려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여학생은 졸업하고 EBS에 PD로 입사를 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고 자료를 모았던 걸 가지고 14부작짜리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방송을 하죠. 그 해에 저 프로는, 자본주의라는 프로는 모든 방송상을 다 휩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저희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물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뭐냐? 저희 물가 아시죠? 물건 가격이 물가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에서 물가의 형성 원리 기억나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저희 이런 그래프 막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배웠어요? 물가는 어떻게 형성된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물가는 올라간다. 반대로 공급은 많아. 근데 수요는 조금이야.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석 밥상마다 추석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뭐 냉해가 있었다, 뭐 너무 더웠다, 너무 가뭄이었다, 너무 비가 왔다, 뭐 태풍이 왔다. 그놈의 레파토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추석 밥상을 저희는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유가, 제가 그래프를 올렸는데 저게 짜장면 가격 추이거든요. 1960년대 짜장면 가격은 15원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짜장면 가격은 4,500원이래요. 지금 더 올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저거를 만약에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를 하려면요, 1960년대보다 2010년도에 짜장면의 공급량이 35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또 반대로 짜장면을 먹을 인구가 350배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가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속고 살았냐? 물가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폐의 양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화폐 수량설이라고 그래요. 저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그 달러가 이제 금과 연동되지 않고 그냥 종이가 된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기준은 금이 아니라 이제 미국 달러의 기준은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달러는 그냥 달러가 기준이야. 그냥 지 맘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내요. 그럼 돈의 양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돈의 양이 늘어나면 그 돈은 뭐랑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물건하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과 거래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양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그거랑 거래되는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자꾸 찍어내는 거 있죠. 은행에서 자꾸 돈을 찍어내는 거, 그 찍어내는 거를 아주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의 양이 느는 거는 양적 완화만으로 늘진 않아요. 신용 팽창 또는 뭐 신용 통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출을 활용해서 돈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는 지급 준비율을 내린다든가 금리를 내려서 돈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돈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기사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죠. 그때 미국이 그 달러를 발행했던 그 곡선이에요. 저기 보시면 3조 달러 이상을 그때 돈을 찍어냈거든요.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계산도 안 돼요. 뭐 한 4천조 정도나 되나?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공중에 살포를 했어요. 그렇게 공중에 살포를 하면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기업도 살리고 은행도 살려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돌아갔는데 그 뒤에 전 세계인들은 어떤 일을 겪었죠?
물가가 올랐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급격하게 지금처럼 코로나나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각국에서 돈을 자꾸 찍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곡물 가격, 밀가루 가격, 옥수수 가격,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저 때 가장 많이 오는 게요, 밀가루 가격, 옥수수 가격이어서 저 때 얼마나 많이, 과자 가격이 저희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저 때 짜장면 가격 제일 많이 올랐고요. 분식집 가격 다 올랐어요. 왜?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을 찍어내면 경제는 살아요.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본다?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 되는 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희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저희 나라 통화량의 변화예요. 저희 나라 통화량이 저렇게 증가하게 되면 저희 나라 물가가 어떻게 됐죠? 저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물가는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래요. 24일 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요. 이제 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제한 없이 돈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대요. 그 고상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도 이제 돈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제는 돌아갈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한다? 이제 우리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속고 살았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여러분들 다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화폐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화폐는 무엇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교환 수단으로서의 가치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 화폐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량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화폐의 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동의한다면 이제까지 저희가 속고 사는 걸 얘기할게요. 저희는 이제까지 어떻게 세뇌당했죠? 이렇게 세뇌를 당하셨어요. 돈을 벌어라. 그죠? 너 돈 벌어야지 뭐하니? 그리고 돈을 모아라. 돈을 아껴라. 돈을 저축해라. 저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벌고 돈을 모아고 돈을 저축하면 뭐예요?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는 무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화폐를 통해서 거래되는 대상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삼성생명 예를 참 많이 드는데,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삼성생명에 뭘 내시죠, 여러분들? 매달 연금에 돈을 내시죠. 여러분들 그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돈을 삼성생명에다 미래 20년, 30년 후에 노후를 해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삼성생명은 뭐를 할까요? 자산을 사죠.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부자가 되는 거고, 돈을 낸 여러분들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받게 될 연금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 돈으로 별거 쓸 것도 없는 그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어디에다 집중해야 된다? 돈하고 거래되는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되는 대상이 뭔지가 이제 알면 되겠죠. 좀 철학적인 말로 그 거래 대상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돈의 원래 모습은 뭐였죠? 물물교환이었잖아요. 물물교환 하다가 이게 진화하면서 불편해서 돈이라는 걸 발명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뭐가 필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한 그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을 알아서 그 욕망에 투자하면, 그 변화될 욕망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다 돈 버실 수 있어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게 될까? 그래서 미리 그걸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면 저는 투자에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 인간의 욕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속도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 나가봤더니 현대자동차가 막 다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는 현대자동차를 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주식을 막 샀어요. 근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가봤더니 웬일이에요. 글쎄 고속도로에 벤츠가 다 깔린 거예요. 아, 내가 현대가 아니라 벤츠를 샀어야 돼. 이러겠죠. 그렇죠. 그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최종적인 승자일까요? 현대차일까요? 벤츠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벤츠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 다 아니고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면 그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고속도로에 뭐가 설치가 되죠? 톨게이트가 설치되죠. 어떤 차가 지나가든지 간에 그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차들은 뭘 내야 돼요? 톨게이트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 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한번,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세상에 그 욕망이 거래되고 유통되는 네트워크를 내가 만약에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무조건 자본주의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자본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자본주의가 뭔지 이제 그 실체를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본주의라는 말은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 밑줄 쫙 꺼야 될 건 뭐냐면 이윤 추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다 같이 이윤 추구를 꼭 기억하세요. 자본주의는 뭐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생산활동을 토대로 하여 조직하는 경제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좀 이따가 간단하게 표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계급이 형성이 돼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계급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계급을 몰라. 자기가 자본가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에 입사했는데 우리 회사래. 여러분 회사 아니거든요. 이재용 회사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네 거 아닌데 이랬거든요. 삼성에 다니든 구로공단의 중소기업에 다니든 우리 계급은 뭐예요? 내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으면 저희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계급이 나눠지는데 생산수단, 즉 시스템을 소유한 계급은 뭐가 된다? 자본가 계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밑에 보세요. 무산계급. 뭘 낳지를 못해. 뭔가 이윤을 만들지를 못해. 아무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어. 그 계급을 뭐라고 불러요? 그 무산계급을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본주의 경제는 이 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물건을 생산하죠. 그리고 물건이 유통돼요. 그 유통된 물건을 누가 소비하죠? 소비자들이 돈을 내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스템에서 누가 돈을 버는 이윤 추구가 어디서 일어나죠? 소비자는 돈을 쓰는데 내가 아무리 1,000원짜리로 1,000원짜리로 500원에 산들 그건 이윤 추구가 아니죠. 돈을 쓴 거죠. 저기서 이윤 추구가 일어나는 영역은 생산과 유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산과 유통의 영역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자본가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 시스템을 갖고 계세요? 혹시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그냥 물음표를 할게요. 자기가 무슨 계급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저 자본가 계급이 만든 시스템에서 뭔가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뭘 받아요? 뭐 임금이라는 형태 또는 그 옆에서 장사를 해서 뭔가 돈을 좀 벌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대로 다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버는 거고 우리는 내가 벌어서 다시 갖다 주고 다시 갖다 주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자본가 그룹이 바로 저런 그룹들이에요. 저런 그룹들이 뭐죠? 우리가 소비해서 만들어낸 그룹들이에요. 자본가 계급들이죠.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얘기를 다시 할게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전 세계 이제 IT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다들 급락을 해가지고
엄청 지금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50조 이상의 자산을 매각해야 될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산을 매각해도요, 지금 손정희 회장이 저희 나라 쿠팡에 투자한 거 아시죠? 거의 3조 정도를 지금 적자 나는 쿠팡에 계속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쿠팡은 이상무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순항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느낌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수혜주가 아마 쿠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왜 저렇게 몇 조의 돈을 들어서 우리나라 쿠팡에 투자하는지 이제 감 오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일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 뭘 갖는 거예요? 고속도로, 시스템, 유통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의 대표적인 그 성공 케이스가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케이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데가 어디냐면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에 손정희 회장이 34%, 마윈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뭐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죠. 그 시스템, 중국의 시스템, 이제 한국의 유통 시스템을 손정희 회장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긴 아는데 혹시 1조 있으세요? 1조? 그 망을 가지려면 사야 되는데 1조 없으시잖아요. 투자가 안 되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메이가 1959년도에 창업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59년에 저 위에 있는 제이와 리치 두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차 타고 다녔던 친구였대요. 둘이 약속했대요. 우리 학교 졸업하면 우리는 꼭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하는데 너랑 나랑 꼭 같이 둘이 하자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회사를 창업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이 두 분이 창업을 하면서 만든 최초의 제품이 그 밑에 화면에 보면 에로시라고 지금도 저희 카다로그에서 반갑게 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에로시는 리퀴드 오가닉 컨센트레이트라 해서 유기농 생분해되는 유기농 액체 농축세제였어요. 1959년이면 기억하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저희 나라가 한강에서 빨래하던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생분해되는 세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좋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기존의 광고랑 유통을 똑같이 하게 되면 소비자가 쓰는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아이디어였는데 제품 품질이 너무 좋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광고랑 유통하지 말고 직접 전달해보자. 그러면 한 번 써본 사람이라면 이 제품이 정말 좋기 때문에 감동할 거고 그 감동은 주변에 전달돼서 광고랑 매장이 없어도 유통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이 제품 유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철학, 이 두 분의 철학은 뭐냐면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고스란히 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철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최초의 제품 에로시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 철학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돼서 아메의 모든 제품들은 이 환경에 대한 기본 철학이 다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이라든가 미용, 환경 관련한 세계적인 생필품 직접 제조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소비만 하던 저희 소비자들이 기존에 거대한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 자본의 영역, 이윤 추구의 영역이죠. 광고랑 유통의 영역에 들어와서 저희 소비자들이 그곳에서 망을 펼칠 수 있게 된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부분 1위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가 저에게 준 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유통의 역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기존의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2,000원 정도의 원가를 들여서 만들죠. 이렇게 해서 광고랑 총판 도매 소매를 해서 저희가 집 앞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10,000원에 제품을 썼다면 유통은 계속 발달해 왔어요. 계속 발전해 왔어요.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싸고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할인마트 1968년에 샘 월튼이란 분이 월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을 만들었어요. 개인이 총판 도매 소매하지 말고 한 곳에다가 물건을 놓고 소비자들을 찾아오게 하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대박을 쳤죠. 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도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큰 아이디어고 여기서 다시 한번 거대한 부가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기술이 발달하면서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단지 싸게 살 뿐만 아니라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 받으면서 편리한 쇼핑까지 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도에 이미 좋은 품질의 제품, 원가를 높게 만들고 소비자들을 회원제로 해서 싸게 할인전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매장이 없기 때문에 59년부터 지금의 홈쇼핑 방식으로 택배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소비자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냐면 싸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광고 유통이 남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약 3,500원 정도가 돼요. 그 비용을 소비자들은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다시 캐시백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아메이가 공급하는 제품 라인이 저희 카탈로그 보시면 다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요. 매출 1위는 뉴트리라이트예요. 건강기능식품. 세계 1위의 건강기능식품이고 아티스트리 전 세계 4위의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치약은 너무 유명하죠. 치약, 비누, 샴푸 등등등 이렇게 우리 몸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라든가 청정기라든가 또 건강 냄비라든가 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이런 지방과 관련된 이런 홈 리빙 제품과 아울러서 저희 나라 국내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메이랑 조인이 돼서 저희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되는 원포원 제품이 또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생필품들이 이 안에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랑하고 싶은 제품은 뉴트리라이트인데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죠. 그리고 또 세계 판매 1위가 있어요. 아메이가 정수기인데요. 정수기 또한 전 세계 NSF 6가지 항목을 전부 다 받은 유일한 가정용 정수기로서 세계 판매 1위예요.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세계 1위입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전 항목 다 인증받은 회사고요. 차량용으로도 최초로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받은 세계 최초의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바로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바로티라는 성악가인데요. 이 가수가 음반을 내면은 다른 가수들의 음반이 팔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아티스트 외의 음반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를 파바로티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오면서 다시 부가 과거의 20대 80이 아니라 이제 1대 99로 상위 1%의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상위 1%죠. 상위 1%는 어떤 사람들이 상위 1%가 될까? 상위 1%가 되는 사람은 정보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상위 1%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정보는 대충 감이 오겠죠. 뭐 돈 벌 정보겠죠. 또 두 번째는 자산인데 왜 돈이라고 안 하고 자산이라고 할까? 지금부터 돈과 자산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산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나을산, 재물 자자의 나을산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낳는 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돈을 벌 줄 알지 돈이 나오는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개념이 잘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산은 재능이라든가 거대한 자본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나온대요. 예를 들자면 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음반을 만들죠. 그러면 그 음반이 내가 노래 부르지 않아도 팔릴 때마다 저한테 뭐를 주는 거죠? 재물을 놔주죠. 음반이 팔릴 때마다 음원 수익이 저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자면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자본이 많으면 가질 수 있어요. 건물 하나 지으시면 돼요. 건물 하나 지으셔서 뭘 받으시면 되죠? 임대료. 또는 주식을 사셔서 연말마다 배당금 받으실 수 있고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시고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건 뭐죠? 바로 그 돈이 자산이 돼서 저한테 뭘 주는 거죠? 계속 캐시를 주는 거죠. 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발명을 하시면 에디슨처럼 전고를 만들어서 전고를 발명하시면 뭘 주죠? 발명 특허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팔릴 때마다 저희한테 뭘 주죠? 특허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재능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부분은 다 근로소득, 임시소득이죠. 내 노동력으로 뭔가를, 또는 내가 가게 열어서 일해서 돈을 벌고, 또는 무슨 자격증을 따서 의사 또는 회계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에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상위 1%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재능이 없고 자본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그거를 더욱더 자산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21세기에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최고의 자산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그 정보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통의 변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메이 마트는 기존 일반 마트와 다르게 아까 다시 리뷰를 해보시면 아메이 회사가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요. 고품질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원가가 비싸게 든다는 거죠. 기존 회사들이 원가가 20%라면 아메이는 원가가 30에서 한 40% 정도, 약 35% 정도 해당되는 제조 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는 매장이 없고요. 회원제로 직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회원에 가입하면 아메이는 30% 정도 할인한 가격에 회원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직접 택배로 물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처럼 뭐가 남죠? 광고 유통이 35%가 소비자 기금으로 남아서 그 35%를 저희 소비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마일리지로 모아놨다가 보너스 형태로 돌려주는데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의 형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차 보너스는 저희가 노력순으로 돌려주는데요. 27% 정도가 1차 보너스고요. 6%는 뭐냐면 다른 주머니로 빼놨다가 남을 도운 대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의 성공을 도왔을 때 제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2차 보너스라고 합니다. 먼저 1차 보너스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아메이는 저희가 아메이 회사랑 직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들으셨어요. 아메이에 대한 좋은 소비 정보죠. 좋은 현명한 소비 정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회원에 가입하셨어요. 가입하셔서 아까 카탈로그를 보시고 이것저것 전화로도 주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또는 전국에 있는 도시마다 있는 매장에 들려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매를 하셨어요. 20만 포인트 정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아메이는 10,000원당 한 6,000 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시면 10,000원당 얼마 받으시죠? 많이 받으시면 1점 받으시죠. 근데 아메이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6,000점 정도가 포인트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광고 유통 안 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마일리지죠. 만점당 6,000점 정도면 한국 같은 경우. 그렇다면 한 20만 포인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으셨다면 그건 한 32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소비하셨을 때 20만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20만 포인트를 모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메이는 돌려주는 기준이 3%부터거든요. 20만 포인트를 모아서 3%가 됐다면 10,000원당 6,000점 정도니까 1.6배를 곱하셔야 돼요. 가격에다 곱해서 보너스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9,600원이 여러분들 통장에 캐시백으로 들어가요. 9,600원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세요? 다시 이마트 얘기를 하면은 이마트에서 9,600원 정도를 캐시백 받으시려면은 960만 원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죠? 32만 원 정도를 쓰시면 9,600원이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지혜로운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로운 소비를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알렸을 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업이 되고 돈을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남을 이용하거나 약간 좀 부당한 이익이라면 착하신 여러분들 좀 찝찝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수익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그 원칙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메이 보너스의 원칙은요. 내가 소비를 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과 함께 점수를 모으는 방식이에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그렇게 모은 점수를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메이 회사에 회원가입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아메이 정보를 들으셨겠죠. 그분을 아메이의 스폰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때 그 스폰서의 번호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스폰서가 어느 한 달에 20만 점 쓰시고 여러분들도 20만 점 쓰셨는데 그 달에 여러분은 너무 제품이 좋았어요. 써보니까. 스폰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따뜻하셔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한테 바로바로 알렸어요. 아메이 치약을 쓰니까 이가 시리지 않더라. 아메이 샴푸를 쓰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덜하고 훨씬 비듬도 덜하고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 A와 B도 저와 함께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회원 가입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수익 분배가 되냐면 먼저 S, 스폰서부터 볼게요. 스폰서는 본인 소비 플러스 소개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20만 점 쓰고 여러분들과 또 A와 B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썼을 때 총 80만 점의 매출이 총 80만 점의 포인트를 그 달에 모으게 됐어요. 80만 점이면 저 표에 의하면 6%에 해당되거든요. 6% 곱하기 1.6배를 하면은 76,800원이 S그룹 전체의 보너스예요. 당연히 80만 점을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76,800원은 스폰서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지분을 빼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분을 빼면 여러분들의 지분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분은 바로 여러분들 소비와 소개한 점수 20만, 여러분 소비 20만 합쳐서 60만 포인트가 돼요. 60만 포인트는 저 표에 의하면 6%에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이 곱하기 6%를 하시고 곱하기 1.6배를 하시면 57,600원이 여러분들 그룹에 배분돼야 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폰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스폰서의 그룹 76,800원에서 나중에 한 여러분들의 그룹 지분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9,200원이 그 달에 스폰서의 통장에 아메이에서 보너스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60만 점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A와 B와 친구와 같이 모은 거기 때문에 A의 지분과 B의 지분을 빼야 돼요. A의 지분은 9,600원, B의 지분은 9,600원. 그래서 토탈 19,200원을 전체 57,600원에서 빼면 남는 지분은 38,400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아메이 수익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메이 수익 구조는 매출이 많거나 또는 먼저 했거나 회원수가 많다고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80만 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누구의 노력이 가장 컸나를 보는 거죠. 스폰서는 한 번 전달했지만 여러분은 2배 매출 기여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순으로 여러분의 소득이 스폰서 소득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수입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나중에 했지만 내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A도 저보다 더 많은 매출 기여도가 있으면 가장 늦게 했지만 저보다 더 나중에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일어나고 그래도 뭔가 스폰서가 위에 있어서 내 거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뺐어요. 빼고 한국아메이 1번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쓰시고 A, B를 후원했을 때 여러분들의 소득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38,400원이에요. 그렇다면 스폰서는 제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제 사업을 도와주는 고마운 분인 거지 내 노력을 1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온전한 내 사업이라는 게 아메이 수익 구조에 들어있는 철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장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혼자 쓰셨을 때는 아까 기억나시죠? 20만 포인트 썼다 했을 때 9,600원을 받으셨어요. 9,600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이게 내가 광고 유통을 대신한 대가로 그 마일리지가 내 통장에 들어온 걸 알고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 F라는 친구 6명 정도 가정에 이 정보를 알렸어요. 이 좋은 소비 정보를 알렸어요. 6 가정이 같이 저와 함께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는 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저와 함께 6가정이 각각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하게 되면 전체 저의
그룹의 매출은 저의 소비 플러스 소개 점수에서 140만 포인트가 돼요. 140만 포인트는 저 표에 의하면 120만과 240만 사이기 때문에 9% 레이트에 해당되고요. 9% 곱하기 1.6을 하면은 저희 그룹에 20만 1,600원이 배분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제가 다 갖는 게 아니죠. 각각 3% 하는 친구 6가정이 있었죠. 그 6가정을 다 나눠주고 나면은 57,600원이 57,600원이 되고요. 20만 1,600원에서 57,600원을 빼면 제가 그 달에 받는 보너스는 14만 4천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썼을 땐 9,600원이었지만 함께 나누니까 어떻게 됐죠? 굉장히 지분이 커졌죠. 그리고 이 6가정을 통해서 다시 이 6명도 써보고 너무 좋아서 각각 이 6명도 자기 주변에 내 가정에 이 소비 정보가 전달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저의 전체 그룹은 620만 포인트가 되고요. 15%의 레이트가 됐고 1.6%를 곱하면 148만 8천원. 그리고 각각 100만 점씩 하는 6그룹을 빼주면 57만 6천원을 빼주면 제 지분은 91만 2천원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죠. 그리고 각각 4명씩도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각각 2가정씩 전달됐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저의 전체 그룹의 매출은 1,580만 점이 됐고 저의 회원수는 79명이 됐어요. 저 표에 의하면 1,500만 점이 넘어가면 25%가 되기 때문에 25%를 곱하고요. 1.6배를 곱했을 때 저희 그룹에 지급되는 지분은 632만 원이고요. 그 632만 원에서 각각 6그룹의 지분을 빼게 되면 제 통장에는 332만 4,8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런데 저 돈의 성격이 지금 저 돈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저 돈의 성격은 바로 뭐냐면 제가 만든 애용자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30만 원 정도를 만약에 꾸준하게 재물을 낳는 거라 그랬죠. 내 네트워크에서 재물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으셔서 만약에 3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시려면 얼마를 적금을 들으셔야 되냐면 34억 원 정도의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셨을 때 정기예금 금리 1.25%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32만 원 정도의 돈은 이자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이라는 건 뭐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 그랬죠.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를 우리는 생필품이라 그래요. 생필품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도 저희가 아셨죠? 마트에서 뭐가 가장 많이 없어지고 품절나고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가요? 바로 휴지, 샴푸, 치약 이런 생필품들 있죠. 가정에서 꼭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장에서 동이 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필품은 특징이 뭐죠? 꼭 써야 된다. 두 번째, 반복 구매가 된다. 반복적으로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메이는 제품이 좋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제품을 쓰게 되죠. 그래서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에 따라 제품 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생필품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세제 하나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생필품 세제 하나로 시작했어요. 근데 정수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죠. 저희가 정수기가 생필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정수기는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이거든요. 공기청정기, 그게 언제적부터 생필품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의 영역, 이제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생존품이라 그러죠. 그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정말 생필품의 영역을 넘어서 말 그대로 없으면 큰일 나는 생존품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서 네트워크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꾸준히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신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저 네트워크의 매출에 대한 평생 권리소득은 저한테 어떻게 되죠? 캐시처럼 계속 평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로부터 발생되는 자산소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점 정도의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SP라는 핀으로 부르거든요. 실버 프로듀서, 은을 캔다 그런 거. 은을 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점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시스템을 배워서 제대로 하시면 평균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됐을 때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내가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3번 정도 하면은 GP라고 그러고요. 6번 정도 하면은 플래티늄이라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플래티늄부터는 이제 상속도 가능한, 이제 완전히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는 내가 돌아가시면 내 아이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는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점수가 되면은 여행도 가고, 그리고 좀 더 단단한 인쇄적 성격으로 점점 네트워크가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다음에 12달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평균 소득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점점 애용자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메이 사업의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내가 소개한 사람도 저처럼 1000만 점 이상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점점 만드면은 제 소득은 무한대로 점점 더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그룹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에머럴드라고 부르고요. 에머럴드는 평균 연봉 한 8천 정도 되고요.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그룹의 차이 크기에 따라서 평균 소득이 1년 연봉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네트워크를 점점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을 점점 더 단단한 그룹으로 만들수록 제 피는 점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6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만들면 수석 다이아몬드라 해서, 그때부터는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행기 좌석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퍼스트 클래스 인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게 제 꿈이고요. 제가 다시 자산을 정리해 드리면, 아메이에서 내가 한 1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통장에 넣어놓으셨을 때 이자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한 15% 정도 돼서 한 100만 원 정도 꾸준히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자산소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200 플래티늄 정도가 돼서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온다 하면은 20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놓으셨을 때의 이자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월 1000만 원 정도가 매달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100억의 자산을 만드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굉장하죠. 이 자산의 개념은 바로 건물에서 월세 받으시고 임대료 받으시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저희가 노동을 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족이 있어요. 하나는 파이어족이 있고 또 하나는 욜로족이라는 유명한 족이 있는데요. 파이어족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순간에 최대한 돈을 아껴서 돈을 모아서 빨리 은퇴 자금을 만들어서 은퇴를 해서 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족을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는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돈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모으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갖고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파이어족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족은 욜로족이라고 해요.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겁게 살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단한 족이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파이어족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미래, 노후도 중요하고 제 미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지금도 저는 제 욕망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파이어족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욜로적으로 한번 살아볼까요?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 성향에 욜로족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너무 소중하지만 제 미래도, 제 노후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고 제 노후를 배신하는 거는 제 성향에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족처럼 돈을 모으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1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가 도전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지금 자영사업을 하고 있어요.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답을 딱 못하시겠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 쓰시고 그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 주변에 광고하시고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정말 좋아 하고 제 말을 믿고 같이 쓰시는 애용자들이 증가하고 그들도 같이 아 진짜 좋네.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줘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또 나도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너도 써봐. 하면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애용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한 15% 정도? 단단한 애용자 클럽 한 20명 정도가 있는 그런 15% 정도의 볼륨이 된다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매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거죠? 10억의 현금을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랑 다르지 않겠죠. 이거는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능하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소비를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소비를 바꾸는 거죠. 동네 마트가 아니라 내 마트. 내가 직거래하는 내 마트.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유통의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자산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가장 충격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로버트 기요사키예요. 그래서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읽진 않으셔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아빠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직장을 다니든 자영사업을 하든 또는 전문 직종에 일을 해서 돈을 벌든 소득을 벌어오는 거죠. 그 소득을 가지고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난한 아빠예요. 근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도 돈을 벌어오지만 소득으로 뭘 만든다? 자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산에서부터 소득이 올라오고요. 소득을 키워서 더욱더 자산을 키워서 자산에서 소득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왜? 밖에서 보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모든 소득이 밖에서 돌아오는 소득이 없이도 자산으로부터도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 생각해요. 지금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서 소비 습관 바꿔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그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저는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슈머는 자유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데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신 분은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는 스스로 생산함과 동시에 소비하는 생산 소비자가 등장할 것이며 소비자는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돈을 버는 이윤 추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메이 회원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프로슈머의 의미예요. 그 기회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프로페셔널 컨슈머라고도 표현해요. 프로 소비자. 옛날에 축구는 그냥 노는 거였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프로 축구 선수가 되면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옛날에 동네 PC방에서 게임하는 애들은 엄마들의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프로게이머가 돼서 지금 정말 돈 많이 벌잖아요.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냥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저처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전달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떡하죠?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제가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를 정의할 때 저는 프로 소비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30대의 백만장자가 돼서 은퇴하신 분이 쓴 책인데요. 이제 앞으로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경험 있죠. 살림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이 키우시고 가족들 건강 돌보시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돈이 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다 아메이 네트워크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의 특징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무형자산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소득이고,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킬 때 더 큰 소득이 되는 거고요. 시간과 함께 돈도 함께 풍요로워지는 소득이고, 상속 가능한 소득이고, 무엇보다 윤리적인 소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메 사업을 만날 때 그때 사업 설명 들으러 갈 때 저희 스폰서를 만나려고 기다리면서 제가 읽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는 제가 아메 사업을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 박래 씨가 그 산호맹 사건으로 무기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인데요. 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나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소련도 무너지고 동유럽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이 비꼬듯이 물어봤대요. 당신 아직도 사회주의자냐고. 근데 자기는 그때 정직하게 대답했대요. 예, 아니오라고. 인간의 이기심을 무시한 사회주의가 무너진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인간의 이기심에만 의존하는 자본주의가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자기는 아직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제3의 길을 인간의 협동심이 당연이라면 인간의 이기심은 본연이죠. 그 협동심과 이기심이 만나는, 당연과 본연이 만나는 제3의 지점을 아직도 자기는 꿈꾼다라고 저 책에 쓰여 있었어요. 제가 저 책을 읽고 저희 스폰서를 만나서 처음으로 아메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간 거예요. 운명이죠. 제가 만난 아메는 뭐냐면 바로 그 까마귀의 세 번째 발가락, 인간의 본연과 당연이 만나는 자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남을 이기고 남의 걸 뺏어서 내가 내 이기심을 채우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의 삶을 돌봐서 내가 부자가 되는, 내가 성장하는, 내가 풍요로워지는 그 자본주의의 길을 저는 이 아메이 사업 안에서 봤어요. 아메이는 저한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로 다가왔습니다. 저 책의 마지막은 저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이었죠. 이 긴 시간 동안 저랑 제 영상을 이렇게,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은 저는 그냥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이 여러분 안에 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저랑 아직까지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과 그 꿈의 줄이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했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희망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저는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다시 우리 인간만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고요. 저희만이 다시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입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주변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답니다. 그 노숙자들을 보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저 사람들은 가난을 선택했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요, 제 이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왔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어떤 삶이 그 사람을 그 상태까지 오게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나 된 사람이 그 가난한 노숙자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가난을 선택했냐고 비웃을 수가 있어? 야, 진짜 못됐다. 제가 되게 화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메 사업을 20년 했어요. 20년 하면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말이 맞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얘기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버는 다시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하더라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얄팍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난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고 풍요로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 따라서 아이들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 가정, 경제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또 올바른 선택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